진짜 76년 12월의 매서운 추위가 헝가리 지하 감옥의 축축한 돌들을 마치 보이지 않는 단검처럼 꿰뚫었다. 창살 사이로 새어들어오는 잿빛 빛만이 간신히 비치는 비좁은 감방 안에 수십 년 동안 유럽을 공포에 떨게 했던 한 남자가 누워 있었다. 한때 왈라키아의 왕자였던 블라드 드라큘라가 땅을 덮은 썩은 집더미 위에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금실로 수놓은 비단과 벨벳, 옷이었던 그의 옷은 이제 마른 피와 오물로 얼룩진 누더기가 되어 있었다. 꿰뚫린 시체숲 속에서 식사를 하고 콘스탄티노플의 정복자를 떨게 했던 그 남자가 팔을 뒤덮은 감염된 상처를 긁었다. 그의 눈은 어두운 눈구멍에 깊숙이 파묻힌 채에 돌담의 축축한 얼룩을 응시했다. 침묵은 완벽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물방울 소리만이 그 침묵을 깨뜨렸다. 고통의 비명도, 자비를 구하는 소리도, 그의 통치 시절의 사운드 트랙이었던 신선한 피의 금속 냄새도 없었다. 그는 그 감옥에 12년 동안 갇혀 있었다. 헝가리의 마티아스 코르비누스 왕이 그에게 가장 도움이 필요했던 순간에 그를 배신한 지 12년. 오스만 제국에 맞서 그를 돕겠다고 약속했던 바로 그 귀족, 콘스탄티노플 함락에 대한 복수를 맹세했던 바로 그 귀족이 튀르크와 공모했다는 날조된 혐의로 그를 투옥했다. 아이러니는 그가 종종 토해내는 담즙만큼이나 쓰디쓴 것이었다. 이슬람의 침략에 맞서 기독교를 수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그는 기독교인들 스스로 반역죄를 고발당했다. 수천 개의 말뚝을 세우는 것을 감독했던 그의 손은 이제 쇠약과 열병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는 멀리서 들려오는 대화의 단편들, 경비병들이 과거의 잔혹 행위를 속삭이는 메아리를 기억했다. 하루에 2만 명이 꿰뚫렸군. 그들은 중얼거렸다. 그는 적들의 고통을 지켜보며 식사를 했다. 그 이야기들은 점점 커지고 왜곡되어 전설이 되었고 구텐베르크의 새로운 발명품으로 인쇄된 팸플릿을 통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복통은 날마다 심해졌다. 음식이 도착했을 때는 곰팡이 핀 빵 조각이 섞인 탁한 물뿐이었다. 한때 하얗고 깨끗했던 이는 이제 누렇게 변했고 여러 개가 빠져 있었다. 밤처럼 길고 검게 그을렸던 머리카락은 기름진 덩어리로 어깨까지 늘어져 있었다. 쥐 한 마리가 마지막 식사의 잔해에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블라드는 움직이지 않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허락 없이 다가가는 자는 누구든 꿰뚫어 버릴 만큼 강했던 시절이 있었다. 이제 쥐만이 그의 유일한 벗이었다. 바깥 복도에 발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는 몸을 살짝 펴자 칙칙한 눈에 예권 위의 불꽃이 번뜩였다. 하지만 언제나처럼 발소리는 잦아들었다. 아무도 그를 보러 오지 않았다. 몰락한 왕자에 대해 묻는 사람도 없었다. 그의 갈라진 입술은 쓴웃음을 닮은 듯했다. 그는 요새들을 정복하고 새 제국에 공포를 심어주었으며 그의 이름만 들어도 술탄과 왕들을 벌벌 떨게 했다. 그리고 이제 거지보다 못한 존재가 된 그는 자신의 방을 쥐들과 자신의 오물들과 함께 썼다. 햇살이 서서히 사라지며 감방 안은 거의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 어둠 속에서 블라드는 눈을 감고 마치 다른 삶에서나 볼 법한 영광의 나날들을 떠올리며 마음을 달랬다. 그녀의 기억은 어둠 속 유령처럼 솟아올랐다. 신선한 피냄새, 시체의 무게에 나무가 부서지는 소리, 마치 섬뜩한 교향곡처럼 말뚝숲에서 울려 퍼지는 비명. 그녀의 이름을 부를 때 술탄과 대사들의 눈에 비치는 공포. 그는 신의 채찍이자 기독교의 망치이자 햇빛 속을 활보하는 악마였다. 황제들은 그의 잔혹함에 움츠러들었다. 그의 위협을 보고 군대 전체가 도망쳤다. 그의 존재 자체가 제국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다. 마른 기침이 그의 뼈만 남은 몸을 뒤흔들었다. 입술에서 피가 뿜어져 나와 썩은 지푸라기를 얼룩지게 했다.
숨이 가빠지고 쌕쌕거렸다. 죽음이 다가왔고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더러운 감방에서 심지어 인간 쓰레기로 전락한 채였음에도 불구하고 블라드 드라큘라는 포로들이 결코 이해하지 못할 비밀을 간직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흘린 피 한 방울, 고통의 비명, 그리고 모든 공포스러운 행위는 모두 필요했습니다. 그는 혼돈 속에서 왕국을 건설하고 이교도들로부터 기독교 신앙을 수호했으며 그의 이름을 영원한 전설로 만들었습니다. 밤바람이 마치 그가 지옥으로 보낸 모든 이들의 영혼처럼 감방 창살 사이로 울부짖었다. 블라드는 미소 지었다. 곧 그들과 재회할 것이다. 카르파티아의 공포이자 제국에 도전했던 꿰뚫는 자 용의 아들이 어떻게 그 잊혀진 지하 감옥에서 썩게 되었을까?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느 도시에서 저희를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저희가 팔로우하겠습니다. 14431년 트란실바니아 중심부 시기쇼아라 요새에서 황제의 악몽이 될 운명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블라드 드라큘라가 태어난 것은 역사상 가장 잔혹했던 겨울 중 하나였습니다. 굶주린 늑대들이 산에서 내려왔고 마을들은 나무와 철벽 뒤에 갇혔던 때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블라드 2세 드라쿨은 기독교 귀족들의 비밀 결사단인 용기사단의 일원이었습니다. 이 단체는 오스만 제국의 유럽 진출을 저지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그의 방패를 장식한 황금용은 단순한 문장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동방에서 기독교 세계를 집어삼키려던 이슬람에 대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어린 블라드가 자란 세상은 피투성이 체스판과 같았다. 동유럽은 세 개의 거대한 세력, 즉 가톨릭 헝가리 왕국, 쇠퇴해가는 비잔틴 제국, 그리고 거침없이 밀려오는 강력한 오스만 제국 사이에서 분열되어 있었다. 루마니아 공국들은 이 죽음의 게임에서 마치 말처럼 전쟁과 배신의 바람에 따라 주인이 바뀌어갔다. 트란실바니아는 단순한 영토가 아니었습니다. 두 세계의 경계였습니다. 서쪽으로는 고딕 양식의 대성당과 헝가리, 성들이 기독교 유럽을 상징했습니다. 동쪽으로는 오스만 제국의 모스크와 튀르크 요새들이 이슬람의 발전을 상징했습니다. 중앙에서는 거대한 세력들 사이에 끼어 작은 루마니아 공국들이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어린 블라드는 피와 영광이 땀으로 범벅된 돌담 사이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교육은 5살 때 손에 든 단검의 날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경전을 읽기 위해 라틴어를, 봉건 영주와 협상하기 위해 헝가리어를, 그리고 트란실바니아의 섹슨족과 무역하기 위해 독일어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가장 값진 교훈은 아버지의 통치를 지켜보면서 얻었습니다. 블라드는 권력은 요청받는 것이 아니라 빼앗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권력은 공포로 유지되고 무자비하게 행사되었다. 8살 때 그는 생애 첫 공개 처형을 목격했습니다. 트르고비슈테의 중앙광장에서 반역자 보야르가 참수당했습니다. 돌 사이에 피가 고이는 가운데 머리가 인도 위로 굴러갔습니다. 소년의 눈은 그 광경에서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세부 사항을 흡수했습니다. 쇠가 뼈를 자르는 소리, 사형수의 시선에 담긴 공포, 사형을 집행하는 자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절대적인 힘. 블라드 2세 드라큘라는 왈라키아를 철권, 통치했지만 중세 세계는 나약함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보야르들은 음지에서 음모를 꾸몄고 헝가리인들은 서쪽에서 압박했으며 오스만 제국은 남쪽에서 위협했습니다. 매일매일이 생존을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442년 블라드가 11살이 되던 해에 그의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술탄 무라트 2세는 아버지에게 충성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블라드 2세 드라큘라의 두 어린 아들을 인질로 내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것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기독교 군주들은 오스만 제국과의 평화를 위해 아들들을 내주었습니다. 작별 인사는 그 단순함 속에서 잔혹하기까지 했다. 눈물도
긴 포옹도 없었다. 블라드 2세 드라큘라는 감정적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비겁함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네가 누구인지 기억해라. 그가 소년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다. 너는 용의 아들이다. 네 혈관에는 불꽃이 흐르고 있다. 아드리아노플로. 가는 여정은 몇 주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블라드는 손이 묶인 채 말을 타고 달렸고 예니체리 병사들은 탈출 시도를 하면 죽음을 각오하고 노려보았다. 그의 동생 라두는 추운 밤 내내 말없이 울었다. 블라드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오히려 적의 모든 것을 관찰하고 배우고 기억했다. 오스만 궁정의 포로 생활은 공포의 대학이 되었다. 블라드는 터키어와 아랍어를 배우고 이슬람 경전을 공부했으며 동양 외교수를 익혔다. 하지만 그는 또한 오스만 제국이 수세기에 걸쳐 완성해온 정교한 꿰뚫기 기술을 포함한 터키인들의 처형을 목격했다. 오스만 제국의 형벌 방식은 체계적이고 과학적이었습니다. 각 고문 형태는 특정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꿰뚫기 고문은 단순한 처형이 아니었습니다. 수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볼 수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그것은 공포로 변형된 예술이자 인간의 고통에 적용된 공학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오스만 제국의 반기를 들 때마다 젊은 왕자들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블라드는 차갑고 냉정하게 매질을 견뎌냈지만 동생 라두가 점차 적응하고 개종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라두는 이슬람교를 받아들이고 튀르크 풍습을 받아들였으며 어린 메흐메드 왕자와의 친밀함으로 아름다운 라두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이 형제에 대한 배신은 블라드의 미래 통치를 규정할 편집증의 첫 씨앗을 심었습니다. 친형이 자신의 혈통, 신앙, 조국을 등진다면 누구도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충성은 절대적인 공포를 통해 강요되어야 했습니다. 5년 동안 블라드는 적 제국의 심장부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증오라는 모루 위에서 단련되었고 복수의 얼음물 속에서 단련되었습니다. 그는 자비가 적들이 악용하는 약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공포가 권력의 만능 언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447년 왈라키아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발테니 습지에서 지역 귀족들에게 배신당해 살해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적통 후계자인 그의 형 미르체아는 훨씬 더 끔찍한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눈은 벌겋게 다궈진 쇠로 그을린 후 산채로 매장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16살이었던 블라드에게 전해지자 그의 내면의 무언가가 영원히 무너져 내렸다. 세상은 그에게 진정한 모습을 드러냈다. 공포만이 충성심을 보장할 수 있는 절대적인 배신의 장소였다. 현실을 끊임없는 전쟁터로 보는 것이 그의 지배적인 철학이 되었다. 448년 오스만 제국의 지원을 받아 블라드는 처음으로 왈라키아의 왕좌에 잠시 즉위했습니다. 그는 겨우 17살이었지만 이미 노련한 베테랑의 침착함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의 첫 통치 기간은 2달에 불과했지만 절대 권력의 황홀한 맛을 맛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첫 번째 왕위는 그에게 근본적인 교훈을 주었습니다. 정복한 권력은 피로써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편의상 그를 받아들인 보야르들은 다른 젊은 왕자들을 조종했던 것처럼 그를 조종하려 했습니다. 블라드는 모든 이름, 모든 얼굴, 모든 사소한 배신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폐위되어 강제 추방되었을 때 그는 패배한 채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먹잇감을 표시하고 최후의 일격을 가할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는 포식자의 모습으로 떠났습니다. 456년 부활절 일요일 왈라키아의 수도 트르고비슈테 상공의 낯빛 하늘이 드리워져 새벽이 밝았습니다. 대성당의 종소리가 울려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렸지만 막 왕좌를 되찾은 블라드 드라큘라에게 그날은 피로 물든 통치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었습니다. 그의 두 번째 권력 장악은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다.
8년간의 망명 생활 동안 그는 동맹을 맺고 적들을 면밀히 살피며 완벽한 순간을 기다렸다. 헝가리 섭정 야노시 후냐디의 지원을 받아 그는 첫 번째 통치 시절의 미숙한 젊은이가 아닌 계산적이고 무자비한 전략가로 돌아왔다. 보야르들은 전임자들을 조종했던 것처럼 새 왕자도 조종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들은 치명적인 착각을 했다. 블라드는 오스만 궁정에서 존경받는 권력은 두려워하는 권력이라는 것을 배웠다. 그는 피와 불로 그 교훈을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대관식은 트르고비슈테 대성당에서 중세풍의 화려함으로 거행되었습니다. 황금빛 용이 수놓아진 검은 벨벳 예복을 입은 블라드는 정교회 대주교로부터 왕관을 받았습니다. 참석한 귀족들은 태듬을 불렀고 의식용 촛불은 돌담에 춤추는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하지만 종교적 가면 뒤에서 블라드는 이미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를 살해한 보야르들이 예식에 참석하여 새 왕자에게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쳤다. 그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내린 사형 선고를 축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공화정을 이룬 그의 첫 행보는 화해적인 성격을 띠었다. 그는 왈라키아의 모든 귀족 가문에 특별 화해 연회를 위한 초대장을 보냈다. 초대장에는 성스러운 부활절의 정신에 따라 라고 적혀 있었다. 전하께서는 과거의 분쟁을 묻어버리고 왈라키아의 모든 자손들을 위해 번영하는 미래를 건설하고자 하십니다. 날짜가 정해진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절은 기독교 전통에서 용서와 쇄신을 상징했습니다. 새 왕자의 호의를 얻고자 했던 귀족들은 무리지어 초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아내와 자녀들을 대동하고 도착하여 축하와 사면의 밤을 기대했습니다. 왕궁의 대강당은 수백 개의 촛불로 환하게 빛났다. 구운 양고기, 양념 돼지고기, 수입 몰도바산 와인, 그리고 설탕에 절인 과일의 무게의 테이블은 축 늘어져 있었다. 악사들은 흥겨운 선율을 연주했고 손님들은 어린 왕자를 길들였다고 생각하며 편안하게 휴식을 취했다. 블라드는 메인 테이블을 주재하며 정중하게 미소 짓고 맨손으로 와인을 따르며 각 귀족의 가족에 대해 상냥하게 물었다. 그의 행동은 흠잡을 데 없었고 예의는 나무랄 데가 없었다. 귀족들은 만족스러운 눈빛을 교환했다. 새 왕자는 유순하고 통제력이 있어 보였다. 경비원들이 복도의 모든 출구를 신중하게 닫았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술이 콸콸 흘러나오고 귀족들의 경비병들이 완전히 긴장을 풀자 블라드가 일어섰다. 홀은 점차 고요해졌다. 악사들은 연주를 멈췄다. 오직 철제 스탠드에 꽂힌 횃불이 타닥거리는 소리만이 들렸다. 친애하는 귀족 여러분, 블라드가 느리고 거의 멜로디에 가까운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축하 행사를 계속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의 검은 눈이 천천히 테이블을 훑어보며 각 얼굴의 표정을 훑었다. 여러분의 아버지 중 몇 분이 제 아버지의 죽음에 참여하셨습니까? 침묵은 죽음과도 같았다. 와인잔이 입술에 반쯤 닿았을 때 멈춰 섰다. 그 말 속에 담긴 치명적인 의미를 머릿속에서 곱씹으며 심장이 쿵쾅거렸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가족을 상대로 음모를 꾸민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블라드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고 거의 대화하는 듯했지만 소름 끼치는 위협이 섞여 있었다. 대답은 맨살의 강철처럼 드러났다. 경비병들이 칼을 뽑아들고 홀 안으로 뛰어들어와 공포에 질린 손님들을 애워쌌다. 여자들은 비명을 지르고 아이들은 울부짖었고 남자들은 벌떡 일어나 의자와 테이블을 넘어뜨렸다. 원로들, 블라드는 와인을 따랐을 때처럼 차분하게 선언했다. 아버지 살해에 직접 가담한 분들은 즉시 죽음을 맞이하는 영광을 누리실 것입니다. 귀족 20명이 성 안뜰로 끌려갔다. 말뚝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느린 죽음의 기술에 능숙한 장인들이 완벽하게 날카롭게 깎아놓았다. 안뜰에서 울려 퍼지는 고통의 비명은 홀까지 생생하게 전달되었고 살아남은 자들은 공포에 질려 꼼짝도 하지 못했다. 블라드는 침착하게 돌아와 하얀 비단천으로 피 묻은 손을 닦았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가 선언했다. 특별한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남은 귀족들은 가족과 함께 사슬에 묶인 채 카르파티아 산맥에서 가장 가파른 절벽 위에 자리 잡은 포의 날이 요새 폐허까지 80km를 행군해야 했습니다. 노인, 여성, 어린이 모두 맨발로 바위길을 걸었고 경비병들은 창으로 그들을 찔렀습니다. 너는 내 요새를 재건해야 한다. 블라드는 말 위에서 소리쳤다. 그렇지 않으면 시도하다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작업은 몇 달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사치스러운 삶에 익숙해진 귀족들은 손에서 이 피가 날 때까지 돌을 나르고 허리가 부러질 때까지 모르타르를 섞고 힘이 빠질 때까지 벽을 쌓았습니다. 귀족 여성들은 나무 들보를 불가능한 경사로까지 끌고 올라갔습니다. 귀족 자녀들은 맨돌에서 잠을 자고 썩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누군가 탈진에 쓰러지면 다른 이들에게 본보기가 되도록 즉시 꿰뚫렸다. 건설 중인 요새 주변에는 섬뜩한 경고의 숲처럼 말뚝이 세워졌다. 이 첫 학살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블라드는 왈라키아의 완전한 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의 무역 정책에 저항한 트란실바니아의 섹슨족 상인들은 가족과 함께 시장 광장에서 꿰뚫렸습니다. 교수형에 처해진 그들의 몸은 불복종의 대가를 조용히 상기시키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잔혹함은 왕국에서 빈곤을 몰아내기로 결심하면서 더욱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트르고비 슈테의 모든 거지, 불황자, 병자들을 이 행사를 위해 특별히 지은 연회장에 초대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은 왕자의 겉보기에 관대한 마음에 배가 고팠고 고마움을 느껴 성으로 몰려들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배불리 먹었다. 모두가 안으로 들어가 배불리 먹자. 블라드는 문을 닫고 건물에 불을 지르라고 명령했다. 내 왕국에서 가난을 몰아냈다. 그는 불길이 홀을 집어삼키는 것을 바라보며 선언했다. 저주받은 자들의 비명은 마치 지옥의 교향곡처럼 울려 퍼지며 재로 변했다. 그의 첫 번째 주요 군사적 충돌은 오스만군이 왈라키아 영토를 침공했을 때 발생했습니다. 블라드는 단순히 공격을 격퇴하는 데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야간 반격을 조직했는데 이를 통해 그의 전술적 천재성과 복수심이 드러났습니다. 터키군은 깨어나자 보초병들이 참수당하고 막사가 불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블라드는 외과 의사의 정밀함과 야수의 흉포함으로 공격했습니다. 새벽이 밝자 오스만군 포로 500명이 적진을 향해 완벽한 기하학적 대형으로 꿰뚫렸습니다. 투르크 생존자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 도망쳤고 그 소문은 콘스탄티노플에까지 전해졌으며 왈라키아를 지배하는 새로운 악마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졌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오스만 제국은 기독교 군주에게 굴복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블라드는 동유럽에서 가장 두려운 왕자라는 지위를 굳건히 했습니다. 그의 왕국은 정의가 아니라 절대적인 공포로 범죄가 사실상 사라진 완벽한 테러 기계가 되었습니다. 유명한 일화에 따르면 그가 트르고비슈테의 공공분수에 금잔을 놓았다고 합니다. 그의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의 통치 기간 내내 아무도 감히 그 잔을 훔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블라드가 내린 명령은 가혹했지만 효과적이었습니다. 상인들은 밤새 거리에 물건을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고도 내일 아침이면 안전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왈라키아의 도로는 유럽에서 가장 안전한 도로가 되었는데 이는 주민들의 친절 때문이 아니라 어떤 강도 행위라도 화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명령은 피해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블라드는 모든 사소한 위법 행위를 엄청난 사형으로 규정하는 형법을 제정했습니다. 혼전, 성관계를 가진 여성은 공공장소에서 성기를 절단당한 후 꿰뚫리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게으르다고 판단된 남편은 아내가 남편의 신체 일부를 요리하고 먹도록 강요당하는 동안 꿰뚫리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꿰뚫기는 블라드의 특기였다. 단순한 처형이 아니라 정밀 과학 수준으로 갈고 닦은 심리적 테러의 한 형태였다. 그의 전문 기술자들은 아주 정밀하게 말뚝을 만들었다. 너무 날카로워서 금방 죽지도 않고 너무 무뎌서 내장을 심하게 찢지도 않았다. 희생자들은 항문 질 또는 배꼽을 통해 천천히 삽입된 말뚝 위에 놓였습니다. 말뚝은 중요한 장기 사이를 조심스럽게 지나 입, 어깨 또는 가슴을 통해 빠져나왔습니다. 사형 집행인들은 희생자들이 최대한 오래 살아남도록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땅에서 수미터 높이에 매달려 최대 3일까지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블라드는 희생자들 사이에서 자주 식사를 했는데 피냄새와 부패 냄새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듯했다. 섹슨족 연대기 작가는 블라드가 말뚝을 정확한 기하학적 모양으로 배열했다고 묘사했다. 원, 반원, 심지어 기독교 상징물까지 죽음은 기괴한 시각적 광경이 되었다. 그의 섬뜩한 유머 감각은 투르크 사절들이 이슬람 종교 관습을 이유로 그의 면전에서 터번을 벗기를 거부했을 때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블라드는 그들의 결정을 존중했을 뿐만 아니라 터번을 그들의 두개골에 직접 못으로 박도록 명령했습니다. 사절들이 훼손된 머리에 터번을 영구적으로 꽂은 채 콘스탄티노플로 돌아가자 그는 내가 이 관습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절대적 공포 정책이 생존에 필요한 국제동맹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그의 통치 기간 동안 내재된 모순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왈라키아 무역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트란실바니아의 섹슨 상인들은 블라드의 만행에 대해 헝가리 국왕에게 공식 항의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불만 사항들은 역사상 최초의 인쇄된 팸플릿이 되었고 구텐베르크의 최근 발명 덕분에 유럽 전역에 배포되었습니다. 뱀파이어 드라큘라 왕자의 무시무시하고도 놀라운 역사와 같은 제목들이 널리 유포되었고 블라드가 찔린 시체들이 에워싸고 있는 가운데 조용히 식사를 하는 모습을 묘사한 판화들이 종종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초기 가짜뉴스 기사들은 블라드의 잔혹함에 대한 실제 사실과 그가 희생자들의 피를 마셨다거나 의식적인 식인 풍습을 행했다는 주장과 같은 허황된 내용을 뒤섞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유럽 법원의 전염병처럼 퍼져나가면서 블라드는 죽기 훨씬 전부터 공포의 전설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명성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면서 내부 문제도 증폭되었습니다.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술탄 메흐메드 2세의 총애를 받던 그의 동생 라두가 왈라키아 왕위 계승 경쟁자로 지목된 것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시작된 형제간의 배신이 이제 그의 권력을 직접적으로 위협했습니다. 그의 초기 숙청에서 살아남은 보야르들은 은밀히 음모를 꾸며 헝가리와 오스만 제국과 접촉했습니다. 블라드는 새로운 테러로 대응했습니다. 온 가족이 밤사이에 실종되었습니다. 반역 혐의가 있는 사람들은 하인과 가축과 함께 꿰뚫렸고 심지어 집까지 정화제물로 불태워졌습니다. 블라드의 편집증은 가장 충성스러운 경비병들조차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는 모든 귀족을 다른 귀족들이, 모든 상인을 다른 상인들이, 모든 농민을 이웃들이 감시하는 첩보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정보 제공은 마치 독버섯처럼 거짓 고발이 난무하는 산업이 되었습니다. 지역 귀족 여인과의 결혼은 또 다른 긴장의 원인이 되었다. 매일같이 목격하는 잔혹 행위에
공포에 질린 그의 아내는 광기 어린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며칠씩 방에 틀어박혀 아무것도 먹지 않고 강박적으로 기도만 중얼거렸다. 이 블라드가 그녀를 위로하려 하자 그녀는 마치 악마를 직접 본 것처럼 비명을 질렀다. 루마니아 정교회는 처음에는 블라드의 기독교 옹호를 위해 동맹을 맺었지만 점차 그의 방식에서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사제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교대계조차 그토록 많은 고통을 안겨줄 수 없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심지어 블라드가 자신의 힘을 얻기 위해 악마와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타격은 그의 헝가리인 보호자였던 야노시 후냐디가 찰사 56년 전염병으로 사망했을 때였습니다. 그의 아들 마티아스 코르비누스는 헝가리의 섭정을 물려받았지만 블라드에 대한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지지를 공유하지는 않았습니다. 왈라키아 왕자의 잔혹 행위에 대한 보고가 교황에게 전달되자 교황은 기독교 통치자들에게 카르파티아의 괴물과 거리를 두도록 압력을 가했습니다. 산 661년 콘스탄티노플 정복자 술탄 메흐메드 2세는 마침내 왈라키아 문제를 해결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사절을 보내 블라드에게 오스만 제국에 대한 미납 공물을 바치고 콘스탄티노플에 직접 출두하여 경의를 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블라드는 사절들을 정중하게 맞아들여 호화로운 만찬을 베풀고는 궁궐 안뜰에 처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들의 목은 터키어로 폐하께 바치는 헌사입니다 라는 글과 함께 술탄에게 돌려보내졌습니다. 이 직접적인 도발은 왈라키아를 독립으로 지켜온 불안정한 균형을 깨뜨렸습니다. 블라드는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그러한 굴욕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쟁은 불가피했습니다. 하지만 블라드는 오산했다. 헝가리와의 동맹은 무너지고 있었고 그의 신하들은 공포에 떨었지만 충성심은 부족했다. 게다가 이제 그는 세계 최강 제국의 분노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의 생존 전략의 핵심이 산산이 조각난 것이다. 산집 62년 봄 기상 관측선을 훨씬 넘어 폭풍 후 구름이 몰려왔습니다. 난공불락의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한 술탄 메흐메드 2세는 반란을 일으킨 작은 왈라키아 공국을 완전히 진압하기 위해 15만 명이 넘는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이처럼 작은 영토를 향해 이처럼 대규모 병력이 진군한 적은 전례가 없었습니다. 블라드는 불가능한 역경에 맞섰습니다. 그의 군대는 3만 명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농기구를 개조하여 즉석 무기로 무장한 농민들이었습니다. 그는 중포도, 기갑기병도, 장기 포위 공격을 견뎌낼 만한 방어시설도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적들이 과소평가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쟁 무기로서의 공포의 위력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블라드의 첫 번째 전략적 실수는 헝가리의 지원을 과대평가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블라드를 기독교에 대한 수치로 여겼던 교황과 다른 유럽 군주들의 압력을 받은 마티아스 코르비누스는 약속된 병력 파견을 거부했습니다. 헝가리 궁정에 도착하여 도움을 요청했던 왈라키아 사절들은 외교적 회피와 공허한 약속에 직면했습니다. 동맹군에게 버림받은 블라드는 자신의 군사적 천재성과 정신적 불균형을 모두 드러내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자신의 영토를 시체나 미친 놈으로 변해 침략자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지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중세 유럽 역사상 전례 없는 초토화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강제로 소개되었고 집을 떠나기를 거부한 농민들은 즉결 처형당했습니다. 우물은 썩은 동물 사체로 오염되었고 곡물 창고는 불타고 제분소는 파괴되었으며 다리는 폭파되었습니다. 왈라키아는 연기가 자욱한 사막이 되었고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침략자들의 피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블라드의 걸작은 바로 심리전이었다.
그는 수개월 동안 오스만 진영에 대한 야간 공격을 지휘했는데 이는 현대 게릴라 전술을 수 세기 전부터 예견한 것이었다. 그의 부하들은 마치 살인적인 그림자처럼 터키군 막사 사이를 누비며 보초병들의 목을 베고 식수에 독을 뿌리고 탄약고에 불을 질렀다. 오스만 제국의 한 연대기 작가는 제국군을 사로잡은 공포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군인들은 잠에서 깨어나 옆에 죽은 동지들을 발견했지만 살인자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밤은 낮의 전투보다 더 공포스러웠습니다. 어떤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미쳐 쇠사슬에 묶여야 했습니다. 블라드는 또한 원시적인 생물학전을 사용했는데 흑사병 환자를 투석기를 사용하여 적진 위로 투척했습니다. 감염된 시체는 충격으로 터지면서 오염된 혈액과 체액이 오스만군에 흩어졌습니다. 오스만군 진영에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하여 직접적인 전투보다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걸작은 악명 높은 말뚝숲이었는데 콘스탄티노플 정복자조차 움찔하게 만들었습니다. 1462년 겨울 왈라키아 숲 깊숙한 곳에서 블라드는 가장 노련한 전사조차 전율하게 만들 만한 환상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2만 명의 인간 시체를 꿰뚫어 만든 인공 숲이었습니다. 술탄의 사절들은 이 기괴한 광경을 보고 공포에 질려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며칠간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신들은 아직 살아있었고 결코 오지 않을 죽음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이 섬뜩한 조형물 한가운데 블라드는 평화롭게 식사를 할 수 있는 테이블을 차려놓고 희생자들의 고통을 마치 오락거리처럼 지켜보았다. 난공불락의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하고 잔혹함으로 악명 높았던 메흐메드 2세는 경악하여 군대를 일시적으로 철수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 짓을 저지르는 자에게서 나라를 빼앗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술탄이 말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블라드의 잔혹함은 오스만 제국의 전쟁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블라드가 테러의 천재적인 재능을 발휘하는 동안 그의 정치적 오류는 치명적으로 증폭되었다. 수년간의 숙청에 시달리던 살아남은 보야르들은 살인적인 광기에 사로잡힌 자국 군주의 통치보다는 오스만 제국의 통치를 택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침략자들과 비밀 접촉을 맺고 관용을 베푸는 대가로 왈라키아 방어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가장 고통스러운 배신은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술탄의 총애를 받던 그의 친형 라두가 오스만군의 선봉을 이끌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형제는 전장에서 서로에게 치명적 원수로 맞서 싸웠고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는 종교적, 정치적 증오로 변질되었습니다. 터키인들에게 미인이라는 별명을 얻은 라두는 선전술에 능했다. 그는 블라드를 벌인 자들에게 사면을 약속하는 포고문을 왈라키아 병사들에게 배포했다. 그의 사절들은 마을의 술탄이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주고 광기 어린 왕자의 피에 굶주린 그 폭정으로부터 백성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속삭였다. 수년간의 끊임없는 공포에 지친 주민들은 집단 탈영을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에 블라드에게 복종했던 농민들은 이제 오스만 제국을 해방의 기회로 여겼습니다. 도시들은 아무런 저항 없이 침략자들에게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심해지는 정신적 불균형을 드러내는 절박한 상황에서 블라드는 자국 영토 내 모든 반역 혐의자들을 대량 처형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항에 대한 열정을 충분히 보여주지 않았다는 단순한 죄목으로 마을 전체가 꿰뚫렸습니다. 그의 부대는 오스만과의 전투보다는 왈라키아인 학살에 더 관심이 있는 듯한 지휘관의 명령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62년 6월 17일 블라드는 오스만 진영을 상대로 마지막 필사적인 야간 공격을 지휘하여 술탄을 직접 암살하려 했습니다.
그 계획은 광기어린 수준이었습니다. 소규모 정계 병력으로 적 진영의 심장부에 침투하여 단번에 오스만 지도부를 참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공격은 거의 성공할 뻔했습니다. 수백 명의 터키인들이 잠든 사이에 학살당했습니다. 황제의 천막에 불이 붙었고 진영에는 들불처럼 혼돈이 퍼져나갔습니다. 때때로 블라드가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해낼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메흐메드는 초기 학살에서 살아남은 경비병들의 경고를 받고 몇 분 만에 탈출했습니다. 새벽이 밝았을 때 블라드는 수천 명의 분노한 예니체리 부대에 포위당했습니다. 그의 소규모 정예 부대는 전멸당했고 탈출로는 차단되었으며 수도는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형은 술탄의 새로운 왕자로서 트르고비슈테로 진군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던 블라드는 마티아스 코르비누스의 지원을 받기 위해 헝가리로 도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투르크와 공모했다는 날조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이는 코르비누스가 기독교 저항 세력을 충분히 지원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던 교황과 다른 유럽 군주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조작된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황제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그 남자가 이제 동맹국들에게 배신당하고 신민들에게 버림받고 친형에게 패배한 채 사슬에 묶인 채 헝가리 감옥으로 행진하고 있었다. 꿰뚫는 자는 자기가 원하는 약을 맛보기 시작했다. 바로 완전한 절망이었다. 블라드 드라큘라의 손목을 묶은 사슬은 잃어버린 왕국 전체의 쇠처럼 무거웠다. 762년 11월 헝가리 호송대가 부다를 향해 산길을 건넜다. 그들은 쓰러진 왕자를 마치 전쟁 전리품처럼, 마치 가장 쓰라린 아이러니로 포장된 전리품처럼 실어 날랐다. 기독교 세계의 수호자가 신앙을 배반했다는 혐의로 기독교인들에게 체포된 것이다. 마티아스 코르비누스는 자신의 정치적 행보를 완벽하게 계산해냈다. 그는 교황과 유럽 군주들에게 오스만 제국의 침략 당시 블라드를 지지하지 않았던 이유를 설명해야 했다. 해결책은 간단했다. 피해자를 악당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블라드가 튀르크와 비밀리에 공모했다는 날조된 비난은 그를 버려두는 완벽한 알리바이를 제공했다. 음모 혐의에 대한 문서는 교묘하게 위조되었습니다. 차단된 편지에는 블라드가 왕위를 유지하는 대가로 이슬람으로 개종하겠다고 약속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인들의 검증된 증언에는 왈라키아 사절과 오스만 지휘관들 간의 비밀 회동이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설득력이 있어서 블라드의 추종자들 중 일부조차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개 재판은 부다성 대강당에서 헝가리 귀족, 가톨릭 고위 성직자, 그리고 유럽 외교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수척해졌지만 무너지지 않은 블라드는 찔린 희생자들에게 보였던 것과 같은 냉정함으로 고발자들을 대했습니다. 기독교 세계를 지키기 위해 기독교인의 피를 흘린 자를 당신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블라드는 발언을 허락받았을 때 선언했다. 내 손에 묻은 피 한 방울 한 방울은 당신들의 성당을 위협하는 초승달을 막기 위해 흘린 것입니다. 그의 눈은 단검처럼 방안을 훑었다. 내가 15만 명의 이교도와 3만 명의 농민을 맞붙였을 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지만 그의 말은 이미 그의 운명을 결정지은 사람들의 귀에 떨어졌다. 그에 대한 증언들은 섬뜩한 행렬처럼 이어졌다. 섹슨 상인들은 상상 속의 잔혹 행위를 이야기했고 헝가리 귀족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편지를 묘사했다. 가톨릭 사제들은 존재하지도 않았던 희생자들의 자백을 인용했다. 가장 파괴적인 비난은 그의 친형 라두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는 현재 오스만 제국의 꼭두각시 왕자로 통치하고 있는 트르고비슈테에서 서면 증언을 보냈습니다. 편지에는 내 동생 블라드는 악맥에 영혼을 팔았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신과 인간에 대한 그의 범죄는 신의 정의를 요구합니다. 블라드에 대한 공개적인 굴욕은 치밀하게 계획되었습니다. 그의 칭호는 의식적으로 박탈되었고
그의 문장은 궁정 앞에서 찢어졌습니다. 그의 왕자의 예복은 일반 죄수의 거친 예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술탄들을 떨게 했던 자가 이제 일반 범죄자로 취급되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연대기 작가들은 그의 몰락을 세세하게 기록했습니다. 한 교황 서기관은 한때 무시무시했던 왈라키아 왕자는이라고 썼습니다. 왕의 모든 위엄을 박탈당하는 동안에도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통이나 간청을 보이지 않았고 오직 그를 지켜보는 사람들의 영혼을 얼어붙게 하는 냉정함만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잔혹함은 육체적 굴욕이 아니라 그들의 명예를 체계적으로 훼손한 데 있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유포되기 시작한 인쇄된 팸플릿은 헝가리의 선전과 작센 난민들의 이야기에 힘입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의 잔혹 행위에 대한 실화는 기발한 발명품들과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피를 마시고 사탄 의식을 행하고 악마와 계약을 맺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목판화에는 그가 시체들에 둘러싸여 식사를 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었고 그의 머리 위에서는 날개 달린 악마들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뱀파이어 드라큘라의 공포스러운 역사는 유럽 최초의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런던에서 로마까지, 파리에서 빈까지 수천 권이 유통되었습니다. 블라드는 전설이 되었지만 그의 실화를 영원히 가릴 절대적인 공포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의 통치의 공포에서 벗어난 왈라키아 주민들은 안도감과 혼란스러운 향수가 뒤섞인 반응을 보였다. 그의 공포 정치 아래 살았던 농민들은 역설적이게도 자신들이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도로에는 산적들이 없었고 무역은 번창했으며 사법은 잔혹했지만 예측 가능했다. 살아남은 보야르들은 호화로운 연회로 그의 몰락을 축하했지만 일부는 새로운 오스만, 제국이 스스로의 굴욕을 초래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라두는 블라드의 친형이었지만 콘스탄티노플의 변덕에 따라 통치하는 외국의 꼭두각시로 여겨졌습니다. 루마니아 정교회는 안도감과 불안감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블라드의 치세에서 살아남은 사제들은 그의 악랄한 방법에도 불구하고 그가 수십 년 동안 이교도들이 기독교 영토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은 유일한 통치자였다고 사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산 62년 12월 블라드는 공식적으로 마티아스 코르비누스 왕의 감금해 무기한 투옥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공개 처형도 화려한 고문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내려진 형벌은 그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세상이 그 없이 계속 돌아가는 동안 헝가리 감옥에서 서서히 잊혀지는 것이었습니다. 판결문은 엄숙한 라틴어로 낭독되었습니다. 발라키아의 왕자 블라디슬라프 드라큘라가 기독교의 모태한 반역,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 그리고 신앙의 적들과 맺은 불경스러운 계약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신이 그의 구원 또는 사형을 적절하다고 여기실 때까지 자유를 박탈당할 것입니다. 감방문이 영원히 울려 퍼지는 메아리와 함께 닫히자 블라드 드라큘라는 왕자를 잃고 전설이 되었다. 그 전설은 그 전설을 만들어낸 진짜 인물보다 더 오래도록 살아남을 것이다. 그를 감방으로 호송했던 헝가리 경비병들은 그가 감금되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이 내가 뿌린 두려움은 수세기 동안 싹을 틔울 것이다. 사람들은 나를 고발한 자들의 이름을 잊었을 때에도 내 이름을 기억할 것이다 였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그 예측이 얼마나 예언적일지 몰랐습니다. 1776년 12월 부쿠레슈티 근처 숲은 낯빛 하늘을 배경으로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마치 고딕 성당처럼 솟아있었다. 나무들 사이에서는 블라드 드라큘라가 마지막 전투를 치르는 동안 강철과 강철이 부딪히는 소리가 장례식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오스만 예니체리 병사들의 시미터는 신선한 피로 번뜩였다. 헝가리에서 12년간의 투옥 생활을 마치고 블라드는 불가능해 보였던 것을 이루었습니다.
바로 석방과 왈라키아 왕위 복귀였습니다. 포로 생활 동안 그의 변화는 계획적이고 완벽했습니다. 그는 가톨릭으로 개종하고 왕족과 인척 관계에 있는 헝가리 귀족 여성과 결혼했으며 정치적 도구로서 테러에 대한 자신의 담론을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표범은 얼룩무늬를 바꾸지 않는다. 몇 달밖에 지속되지 않은 그의 짧은 세 번째 통치는 옛 블라드의 모습을 어렴풋이 보여주었다. 감금으로 길들여진 왕자를 기대했던 보야르들은 똑같은 포식자, 어쩌면 더 교활하지만 똑같이 치명적인 포식자와 마주하게 되었다. 마지막 전투는 새벽에 시작되었다. 랄라 샤힌 파샤 사령관이 이끄는 오스만군이 블라드의 소규모 군대를 향해 완벽한 매복 공격을 감행했다. 겨우 3,000명에 불과했던 그의 병력은 첫 번째 돌격에서 전멸당했다. 살아남은 자들은 바람에 흩날리는 나무잎처럼 나무들 사이로 흩어졌다. 헝가리인 장인에게서 선물 받은 검은 갑옷을 입은 블라드는 궁지에 몰린 맹수처럼 맹렬하게 싸웠다. 수십 년간의 전쟁에서 갈고 닦은 기술로 휘두른 그의 검은 마치 지옥의 낫처럼 터키인들을 베어 넘겼다. 하지만 예니체리가 한 명 쓰러질 때마다 두 명이 그의 자리를 대신했다. 오스만군의 화살이 그의 말의 목을 꿰뚫는 순간 최후가 찾아왔다. 블라드는 덤불 속으로 쓰러졌고 그의 갑옷은 숲의 돌멩이에 부딪히는 죽음의 종소리처럼 쨍그랑거렸다. 예니체리들은 무기를 잊은 채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설령 부상을 입었다 하더라도 블라드가 필멸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블라드의 죽음은 그의 살만큼이나 잔혹했습니다. 터키의 시미터들이 여러 각도에서 그를 꿰뚫어 생존 가능성을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하지만 최후의 일격은 상징적이었습니다. 바로 참수였습니다. 이 참수는 블라드에게 공포를 안겨줄 능력을 영원히 박탈할 것이었습니다. 그의 머리는 꿀에 절여져 술탄 메흐메드 2세의 전리품으로 콘스탄티노플로 보내졌습니다. 아이러니는 완벽했습니다. 수많은 시체 숲을 만들어낸 그 남자의 머리는 결국 오스만 제국 궁전 입구의 말뚝에 꽂혀 악마조차 필멸자라는 확실한 증거로 전시되었습니다. 술탄은 다른 기독교 반군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가 제국의 심장부에 심어놓은 공포를 상징적으로 몰아내기 위해 블라드의 머리를 몇 달 동안 전시해 두었습니다. 오스만 제국 시민들은 15만 명의 제국군을 몰아낸 그의 유해를 보기 위해 행진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블라드의 시신은 부쿠레슈티 근처 스나고프 섬의 수도원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20세기에 현대 고고학자들이 유적을 발굴했을 때 무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동물뼈와 금빛 천조각만 남아 있었습니다. 블라드의 시신은 사라져 수세기 동안 전해에 내려오는 전설을 낳았습니다. 블라드에 대한 기억은 당대의 복잡한 지정학적 현실을 반영하는 두 가지 상반된 이야기로 곧바로 나뉘었다. 서방, 특히 그의 명성을 형성한 팸플릿을 발행했던 트란실바니아 섹슨족에게 그는 네로나 칼리굴라를 능가하는 잔혹함을 지닌 피해에 굶주린 괴물이었다. 하지만 많은 루마니아인들에게 블라드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세계 최강 제국에 맞서 작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영혼을 바친 비극적인 민족 영웅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말뚝 박는 자가 아닌 블라드 체페슈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잔혹함을 인정하면서도 존경과 심지어 감탄의 의미를 담고 있는 칭호였습니다. 이러한 이중성은 중세 유럽 권력의 본질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국가의 생존이 더 강력한 적들에게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능력에 달려 있었던 세상에서 블라드는 괴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절박한 애국자였을까요? 그의 방식은 광기의 징후였을까요? 아니면 극단적인 정치적 계산이었을까요? 그의 통치의 영향은 사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그가 완성한 체계적인 테러 모델은 후대의 폭군들에 의해 연구되고 모방되었다. 심리전에 대한 그의 이해는
근대에 이르러서야 일반화될 전술을 예견했다. 비록 의도치 않은 부정적 선전을 사용한 것은 인쇄 매체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전설을 만들어내는 힘을 보여주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블라드가 테러를 통해 시행했던 많은 개혁들은 이후 정부들에 의해 더욱 전통적인 방식으로 유지되었다. 도로 안전, 산적 퇴치, 국가 권력의 중앙 집권화 등 이 모든 혁신들은 실질적인 효과가 입증되었기 때문에 살아남았다. 하지만 블라드의 가장 기이한 유산은 4세기 후 대형 박물관 도서관을 조사하던 아일랜드 작가 브램 스토커가 왈라키아의 통치자에 대한 이야기를 발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동유럽 뱀파이어, 설화와 역사적 이름인 드라큘레아를 결합하여 스토커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뱀파이어를 창조했습니다. 허구의 드라큘라 백작은 이름과 피에 대한 갈망 외에는 실존 인물과 거의 공통점이 없습니다. 실제 블라드는 피를 마시지도 않았고 박쥐로 변한 적도,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실제 잔혹 행위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극단적이어서 초자연적인 허구로 오인하기 쉬웠습니다. 이야기의 마지막 반전은 아마도 가장 아이러니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드라큘라의 성으로 홍보되고 매년 수천 명의 관광객이 찾는 루마니아의 브란성은 블라드와 실질적인 관련이 거의 없습니다. 그는 아마도 그곳에 가본 적이 없거나 군사작전 중 기껏해야 하룻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의 진짜 요새인 포에나리는 폐허로 남아있으며 1480개의 바위 계단을 올라야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루마니아 시골 마을, 특히 카르파티아 산맥에는 뱀파이어를 막는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창문에는 마늘이, 문에는 십자가가 그려져 있으며 심장에 말뚝을 박아 매장하는 풍습도 있습니다. 실제 블라드의 통치 아래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허구의 공포도 그들이 알고 있던 역사적 현실을 능가할 수 없었습니다. 19세기 루마니아 농부가 한 민족지학자에게 한 말입니다. 뱀파이어는 아이들을 겁주기 위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진짜 공포는 밤의 그림자가 아니라 햇빛 속을 활보합니다. 블라드 드라큘라는 패배하고 살해당하고 참수당했습니다. 그의 머리는 전리품처럼 전시되었고 그의 이름은 사실과 허구를 뒤섞은 이야기들에 의해 비난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그는 항상 갈망했던 불멸을 성취했습니다. 허구 속 이름에 부여된 문자 그대로의 불멸이 아니라 영원한 명예라는 불멸이었습니다. 그가 죽은 지 수세기가 지나고 수많은 왕과 황제의 이름이 잊힌 지금도 드라큘라라는 이름은 여전히 등골을 오싹하게 합니다. 가장 무서운 괴물은 우리 침대 밑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것임을 일깨워주는 말입니다. 카르파티아 산맥 위로 해가 지고 한때 말뚝숲이 있던 곳에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 블라드 드라큘라의 전설은 우리를 매혹하면서도 동시에 공포스럽게 합니다. 그가 뱀파이어였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끔찍하게 인간적인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이야기의 끝, 그리고 역사의 어두운 복도를 우리와 함께 걸어온 고귀한 관객, 여러분, 이 여정에서 무엇을 얻으셨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 생생하고 강렬한 역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에피소드도 놓치지 마세요. 템플러의 저주, 자크 드 몰레의 마지막 비밀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그곳에서 뵙겠습니다.